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할 참모진들의 인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정무 홍보 민정수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선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민정수석입니다. 인선 전부터 민주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내정한 대로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그 의미까지 잠시 뒤 뉴스더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인선 내용 최민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 홍보수석에 이규현 전 JTBC 대표, 민정수석에 오광수 전 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3실장 산하에 있는 7수석 3차장 중 절반이 채워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뜻을 거듭해 강조했습니다.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민주당 4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원외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민주당 내 86세대 대표주자 중 한 명으로 비교적 개파색이었고 야당 의원들과도 두루 원만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보수석에 임명된 이규현 전 JTBC 대표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대통령실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알릴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검찰 재직 시 대부분을 대검 중수부 등 특수부에서 활동했는데 이 때문에 여권에선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의 검찰개혁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AI 미래기획수석과 경청통합수석, 그리고 안보실 3명의 차장 인선도 곧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선 임명 전부터 법 여권에서 반대 기류가 많았고 이유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란 이력 때문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대로 오광수 카드를 고수했습니다. 임명 이후엔 법 여권에서 더 이상 반발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여권의 반대 기류에도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한 건 검찰 조직을 잘 알아야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며 일부 우려하는 분들의 걱정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권 초반 주도권을 쥐고 국정을 펴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도가 담긴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오광수 변호사의 민정수석 내정설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인사 발표 뒤에는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개혁 의지를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님들과 시민사회에서의 우려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믿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대통령 인사에 박수를 쳐드려야 한다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민정수석의 역할에 맞는 분을 찾아서 발표하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다만 김용민 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민정수석에 임하기 바란다며 건전한 비판적 시각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퇴임한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과 관련해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이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이 변호사가 임명될 경우 이해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고승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3명으로 좁히고 막판 검증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후보군은 사법연수원 23기의 오영준 부장판사와 27기의 이승엽 변호사, 29기의 위광하 판사 등 3명입니다. 이 가운데 판사 출신의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은 바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군 3명에 포함된 건데
국민의힘은 낯간지러운 보훈 인사이자 명백한 이해 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사법기관을 개인 로펌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뿐 아니라 보훈 인사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대통령의 개인 재판을 뭉개기 위한 방탄이라며 사법 개혁에 다름 아니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새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를 향해선 반미주의에 빠져 불법 점거와 방화로 실형까지 받은 인물이라며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와 지도부 체제를 논의하기로 한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9월 초 전당대회를 제안했는데 대선 당시 지도부를 겨냥해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단일화 과정의 적법성은 법원도 인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의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해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당 쇄신을 위해 먼저 이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당론을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라며 무효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차기 지도부 체제에 대해선 내년 지방선거를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이 목표라며 9월 초로 전당대회를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의총에 앞서 지도 체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제안한 셈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재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며 지난번 유보했던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선 임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당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절실한 마음에 오늘 섰습니다. 대선 당시 단일화 실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권영세 의원은 단일화 과정의 적법성은 법원도 인정했다며 부당 단일화로 규정한 것은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나경원, 안철수 전 공동선대위원장을 잇따라 만났는데 김 전 후보 측은 감사 인사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주요 수석 인선에선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이 단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민정수석 인선을 두고 이례적으로 범여권에서 반발 기류가 적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정치부 한성원 기자와 뉴스더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사실 이제 반대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단행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광수 수석은 특수통 출신이라서 검찰개혁과 거리가 멀다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오히려 검찰 속사정에 환한 인물이라 실질적인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실무형 적임자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측근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학자 출신이던 조국 전 민정수석 사례가 거론됐습니다. 검찰 조직을 잘 모르는 인물이 검찰개혁 칼을 들었다가 되레 이 검찰 반발을 사서 개혁이 좌초됐던 과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도 그랬지만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장악력을 높이겠다 이런 의지를 인사에서도 드러냈다 이런 해석입니다. 반대한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믿어달라 이렇게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단순한 참모진 인사를 넘어서 자신이 구상한 대로 국정을 끌고 가는 강한 리더십의 방점이 찍혔다 이런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민정수석 인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별다른 반응은 없었던 것 같고 대신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 물망에 올랐다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죠. 예, 맞습니다. 바로 이승엽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이 변호사가 새로 지명될 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임 3명에 들어서 이 최종 검증 절차에 돌입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사건 그리고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 이 주요 사건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삼권 분립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
헌법재판관이 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건데요. 야당 비판 지점 또 있습니다. 대통령실 민정라인 비서관 인선에도 이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전반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는 민정비서관으로, 법무비서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인 이장영 변호사,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은 전치형 변호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지난해 총선 당시에 대장동 5인방 변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사설 변호인단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도 계파에 따라서 좀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당 개혁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환영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아직 대선 패배 수습도 안 끝났는데 또 다른 뇌관이 된다, 이렇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 카드까지 언급한 거에 대해선 당시 논란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했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절차대로 했을 뿐 부당하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공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내에서는 대선 패배에 대한 수습 방안, 그리고 향후 지도 체제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입장 차이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 교체 논란까지 더해지면 당이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당무감사를 놓고 특히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내용 수습이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만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초대형 사정정국이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새 정부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내란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이르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을 특검 후보 추천 단계에서 배제하면서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르면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걸로 예상됩니다. 여권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내란 특검은 이달 중 출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단축시키면 4일도 가능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제일 먼저 가장 빠르게 출범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법안이 공포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후보 1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합니다. 양당은 특검 후보군 인선 검토에 한창인 걸로 알려졌는데 후보 추천 과정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배제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여권에서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된 데 대해 수사기관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모든 정당이 아니라 특정 정당만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법과 불평등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3대 특검 수사 대상은 총 35개 의혹으로 고발이나 인지사건도 볼 수 있어 수사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고 수사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하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개 특검이 모두 가동되면 최장 170일 동안 파견 검사와 공무원 등 570명의 인력이 동원되고 여기에 4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른바 대법관 증언법을 놓고 여당과 대법원 사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법안 상정에 대비해 이르면 이번 주 초 외국 사례를 참고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제 현충일 추념식에서 미소를 머금은 채 악수를 나눕니다. 하지만 여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대법관 증언법으로 여당과 대법원 간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총 30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여당이 숙려 기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조만간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대법원 심의관들은 휴일인 오늘도 국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 선례 등을 참고해 적정한 상고심 구조와 대법관 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년 내지 30년에 걸쳐가지고 법원 조직을 전면으로 개편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늘리고 보자.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대법원은 과거 제시했던 상고심 개편안도 참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엔 상고심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와 대법관 4명 증언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엔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자칫 졸속 입법으로 혼선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내용 사회부 법조팀 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공공연하게 검찰 역할을 축소할 것을 예고해왔죠. 네, 대선 때부터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은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이 12개 혐의로 기소해 이 대통령은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질서유지 최종 권한을 가진 검찰이 요새 하는 짓을 보면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여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권을 주는 법안도 통과시켰는데 야당에선 이 대통령 수사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수완박이 연상이 됩니다. 네, 법조계에서도 그런 평이 좀 나오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공수처를 신설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줬었습니다. 계엄 정국에서 내란 혐의 수사를 공수처가 주도하면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은 수사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사권 논란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수사권 조정을 다시 하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소통과 설득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법부 개편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이 절실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첫날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대법관 증언법에 대해선 이 대통령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의 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 동안 16명을 늘리겠다는 내용인데요. 법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총 30명의 대법관 중 26명을 임명하게 되면서 대법원을 장악할 거란 야당의 비판이 나옵니다. 대법원도 단기간에 대법관 다수를 임명하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네, 이 사법부 개편 관련해 여당은 재판 소원법도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은 대법관 증언과 함께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재판소원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사실상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를 우위에 두는 4심제 도입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조문 하나만 바꾸는 쉬운 일이었다면 왜 오랜 기간 논의만 이뤄졌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뿌리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조문 하나 바꾸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네, 또 이 법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로 많은 재판이 몰릴 텐데요. 헌법재판관 정원 9명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보니 개헌으로 재판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재판 지연과 적체가 재현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그렇군요. 법조계에선 이 사법개혁 방향 외에도 속도와 시점에 대한 우려도 큰 것 같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대선 직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이뤄지면 즉시 자료로 공개하던 백악관이 이번엔 관련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언급이 없는데
불편한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란 시각도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통화는 취임 사흘째인 지난 7일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통화 후 이틀이 지났지만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한미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한 자료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전화를 받았는데 백악관은 곧바로 통화 내용과 방미 초청에 관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대통령의 통화도 즉시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2기 들어 각국 정상과의 통화에 대한 자료를 내지 않는 백악관 기조 때문이란 분석과 함께 불편한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일단 관망하는 것이란 견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는 즉각 SNS에 알린 반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와 통화한 뒤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는 17일 G7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하는 이 대통령이 이번 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도 새 정부의 실용외교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정책에도 대거 변화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부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강조해 왔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또 실효성은 있을지 이상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그러니까 서울대급 지역 거점 국립대를 9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맞춰 10대 교육 공약을 공개했는데요. 유아교육 지원과 기초학력 향상, 정서, 디지털 건강 관리 등에 이어 5번째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언급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건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대 비슷하게 지원을 늘려서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을 제대로 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석박사 과정도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생태계가 만들어지겠죠. 네,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까? 네. 2023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는 6천만 원이 넘는 반면 거점 국립대 9개 교의 평균은 2,450만 원으로 2.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를 서울대의 7, 80%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교수진 유치와 국가 연구소 설치 등으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 국립대 3개교 이상을 진입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현실화를 위해서는 결국 예산 투입이 관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2022년 대선 때부터 계속 나왔던 공약입니다. 문제는 연간 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미 지난 정부가 2023년부터 매년 국비 6천억 원을 들여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글로컬 대학 사업을 진행 중인데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인데 선정된 대학 가운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상인 지역 거점 대학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연간 2조 원 예산의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 사업과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 라이즈는 지역 대학을 교육, 산업, 고용의 거점으로 삼아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예산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중앙 부처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정책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약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교수단체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주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합회인데요.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구호라며 선진국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기반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문화적인 거, 시간이 가면서 세워지는 어떤 전통, 이런 걸 갖다가 국가 권력에 무슨 돈을 들여서 짓는다?
그거는 참 넌센스죠. 넌센스. 공장을 짓는 건 아닌데 그런 식의 어떤 발상과 어떤 그런 뭐 구상 이게 너무 황당하고. 네, 또 사립대나 다른 지방대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어떻게 예산을 투입할 건가라는 문제를 넘어서 서울대 교수진 수준이나 또 대학 문화, 네트워크 등 보이지 않는 간극을 메울 수 있을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이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봄이 정말 짧아진 것 같습니다. 현충일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르다 싶긴 한데 도심 물놀이장은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그늘막 아래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시원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습니다. 분수에서 물줄기를 뿜어내자 어린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듭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즐기는 어린이들에게 무더운 날씨는 오히려 반갑습니다. 더워도 시원한 느낌 들어서 더위가 싹 가요. 집에서 에어컨 바로 쐬는 것보다 물놀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도심 거리는 여름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손님이 끊이질 않고. 어서 오세요. 떡볶이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사람들 손엔 선풍기와 부채, 양산이 들려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진짜 여름 시작이구나. 데프리카 시작이구나. 오늘 대구 낮 최고 기온이 31.4도까지 오른 가운데 서울 30.1도, 광주 29.7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며칠째 내리쬐는 탓인데 이런 무더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한낮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을 단속하는 이동식 카메라 부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부스 10곳 가운데 9곳에 카메라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상당수 운전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과속 단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부근 과속 단속용 이동식 카메라 부스가 설치돼 있지만 차량들이 빠르게 질주합니다. 약 700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과속 단속을 미리 경고하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부스 안을 확인해 보니 단속 카메라가 없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수원 광교 부근의 이동식 카메라 부스도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간다고. 빈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경기 남부에 설치된 275개의 부스 가운데 카메라가 있는 곳은 32개뿐입니다. 부스 10곳 중 9곳이 비어 있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카메라가 없다는 걸 알면 여기 구간 없어 하고 그냥 슝슝 갈 것 같아요. 과속 단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데도 경찰은 인력 부족만 탓하고 있습니다. 순찰팀 3명이서 112 신고 있으면 그거 뛰어야 하고 사고 현장 가면 그거 가서 또 안전 조치해야 되고. 다른 업무 때문에 부스마다 다니며 카메라를 설치하고 철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고정식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상당수 지점에 이동식 카메라를 중복 설치한 겁니다. 이런 관리 부실 속에 2년 전 제주에서는 이동식 카메라가 도난당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된 이동식 카메라 부스는 약 3,000개에 달합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에 그쳤는데도 체감하기 힘들다는 분들 많습니다. 구매 빈도가 높은 가공식품 물가가 뛰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6개월간 가격이 오른 가공식품 품목을 봤더니 전체의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 할인 행사 매대가 소비자들로 북적입니다. 최근 2,000원을 훌쩍 넘는 라면 제품이 늘면서 부담이 커지자 행사 기간에 대량 구매하는 겁니다.
가격은 올라가는데 양은 조금 적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세일할 때 많이 사는 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9% 오르는 데 그쳤지만 대표적인 먹거리 물가인 가공식품은 4.1% 상승했습니다. 최근 6개월로 넓히면 가공식품 가격 상승세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격이 뛴 가공식품 품목은 74개 중 53개로 전체의 72%에 달합니다. 오징어채는 30% 넘게 급등했고 초콜릿은 16년 만에 최대폭인 10.4% 상승했습니다. 커피와 아이스크림 등 일상적인 품목들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국정 혼란을 틈타 식품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무더기로 올리며 물가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의 규제나 정부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가격을 올렸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의 그립감이 더 세질 거고 쉽게 가격 인상을 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두 번째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민생경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기술은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조업 위주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일반 사무직과 상담하는 서비스직, 그리고 방송 환경에도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오현주 기자가 AI와 함께하며 달라진 업무 생활을 취재했습니다. 입사 2년 된 허지수 씨는 일을 하다 모르는 게 생기면 선배가 아닌 사내 메신저에 탑재된 AI에게 물어봅니다. 브랜드 신규 입점 시 제출서를 알려줘. 필요한 서류 종류부터 유의사항까지 알려줍니다. 경력자들을 인터뷰해 그 노하우를 대화형 AI에 녹인 건데 업무가 바뀌었거나 연차 낮은 직원들에겐 개인 멘토인 셈입니다.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관련된 담당 부서를 찾는데도 한참이 걸렸는데 시간이 많이 줄었고 실수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콜센터 상담원도 상담 매뉴얼을 일일이 찾지 않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AI가 실시간으로 문자로 바꿔주고 스스로 답도 내놓습니다. 시니어 16.5라는 요금제가 있는데요. 상담사가 바로 답변하다 보니 대기 시간은 평균 17초, 통화 시간은 30초 줄었습니다. 찾아보는 시간에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게 대기 멘트를 하는데 바로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상담사도 만족을 하고 고객 입장에서도 신속한 응대가 되어서 되게 만족감이 되게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돌 뮤직비디오에서 한 멤버를 클릭하니 이 멤버만 따라 찍은 것 같은 직캠 영상이 뚝딱 생성됩니다. 1분 남짓의 드라마 쇼폼까지 모두 AI의 작품입니다. 편집도 자막 삽입도 알아서 해줍니다. 저는 1시간짜리 드라마에서 작업하는 장면이 포함된 쇼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 입력하면 원하는 장면이 들어간 영상이 2분 만에 만들어집니다.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먹는 장면이라든가 가방을 댄 장면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장면만 골라서 쇼폼 만드는 것까지도 계속 고도화를. 상담부터 영상 제작까지 각 분야의 AI가 파고들면서 일하는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틀째 계속되면서 미국 LA 거리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백악관은 주 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와 폭음이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도로 위 차량은 불타오릅니다. 중무장한 경찰들은 최루탄을 쏘며 맞서고 시위대는 멕시코 국기를 흔들고 화염병을 던지며 대치합니다. 진압 과정에서 얼굴을 다친 시위 참가자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틀째 격화됐습니다. 시위대가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된 연방 구금센터를 포위하면서 일촉즉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Like I was talking with a Australian reporter and it went right by my head. I had to duck and it almost hit the journalist.
연방 정부와 주정부 사이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LA 시장이 공포를 부추긴다며 이민자 단속을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과 주지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연방 정부가 나서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상황에 따라 해병대까지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혀 자칫 심각한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이틀간 100명 이상 체포됐는데 한인 검거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갈등을 빚어온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직을 모욕해선 안 된다며 머스크를 맹비난했는데 1년간 이어졌던 브로맨스가 진흙탕 싸움 속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격투기 경기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딸 이방카와 사위 등이 동행했는데 지난 4월 함께 경기를 관전했던 머스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No, I don't have any plans. Somebody made a mistake. I'm working on somebody that I'm not thinking about Elon. I just wish him well. 당초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대대적인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나서며 비난의 중심에 섰습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마저 반기를 들고 나서자 그를 감싸던 트럼프는 처음엔 우호적인 이별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머스크가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자 트럼프도 결국 폭발했습니다. And the various, often illegal actions or seemingly illegal actions that Doge was taking. 머스크는 트럼프가 테슬라를 비롯해 주요 사업체의 정부 계약 해지 가능성을 언급하자 뒤늦게 비방글을 삭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1년 만에 파국으로 마무리됐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네, 책을 빌리는 것처럼 씨앗을 빌릴 수 있는 씨앗 도서관 들어보셨습니까? 공짜로 씨앗을 빌려 식물을 키운 뒤 씨앗을 수확하면 자율적으로 반납하면 되는데요. 새로운 생명이 싹을 틔우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이른바 힐링 효과에 인기가 뜨겁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바라기와 유채꽃, 메밀까지 다양한 씨앗이 담긴 통들이 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방문자들은 이 씨앗들이 다 자라 어떤 모습이 되는지 식물도감을 살펴본 뒤 마음에 드는 씨앗을 받아갑니다. 씨앗을 대출해주는 씨앗 도서관입니다. 봉선화 씨앗 대출을 한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집에 베란다에서 봉선화 꽃을 이렇게 화분에 한번 피워보는 거예요. 이곳엔 총 100가지 씨앗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씨앗을 봉투에 1g 정도 담아갈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싹 틔워 잘 키워낸 뒤 수확한 씨앗을 반납하면 됩니다. 반납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씨앗을 반납하거나 더 많이 기증하면 혜택을 줍니다. 반납해 주셨을 때는 그 반납 종류의 2배를 드리고 있고 또 반납이 아니라 기증해 주시면은 기증 개수 플러스 1개 이렇게 해서 공짜로 씨앗을 빌려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평일 하루 평균 50명, 주말엔 300명가량이 대출을 이용합니다. 동물을 키우려고 하면은 월세나 전세 살 때 집주인분들이 안 좋아하시기도 하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좀 마음이 힐링이 되고 일상이 바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손이 덜 가는 반려식물 키우기가 유행하면서 씨앗 도서관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스타 방탄소년단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합니다. 당장 이번 주에 리더 RM을 비롯한 4사람이 사회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요. 7명 멤버 모두가 함께하는 완전체 컴백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박소영 기자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BTS의 완전체 컴백에 맞췄습니다.
2022년 겨울 맏형 진을 시작으로 차례로 입대한 BTS. 모레 RM과 B. 이튿날 지민과 정국이 전역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까지 소집 해제되면 길었던 군 공백기도 막을 내립니다. 팬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당장 BTS의 데뷔일인 13일을 앞두고 전 세계 아미들이 대규모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아미가 이 즈음 BTS의 데뷔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데 완전체 활동을 앞둔 올해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I'm excited for the BTS comeback. It means everything to us. We are very involved in their music. We love their message and we love their talent. I really expect we're going to get something new that we haven't seen before, and I'm so proud of them. So whatever they release in whatever way, shape, or form, I will support them. K-팝 시장도 또 한 번 요동칠 전망입니다. 군 공백기에도 개인 활동을 하며 꾸준히 동력을 쌓아온 멤버들이 또 한 번 달라진 모습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BTS 콘서트 한 회의 경제 효과는 1조 원 안팎. 증권가도 올 하반기 하이브의 기업 가치가 최대 15조 원까지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 아티스트들은 좀 더 완숙된 음악 세계를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K-팝이 좀 소강 상태거든요. 자극제 혹은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는 앞서 2025년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을 희망한다며 최고의 작곡가들과 논의해 컴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새 앨범이 나온다면 2022년 10월 이후 3년 만에 BTS의 완전체 무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물빛광장의 모습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물놀이하는 모습이 마치 한여름 풍경 같은데요. 광화문 광장 바닥 분수에서도 어린이들이 시원한 물을 맞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은 낮 최고 30.4도까지 치솟으며 곳곳에서 더마다의 방식으로 더위를 식혔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30도, 청주, 대전, 대구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자외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 부산은 자외선 지수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경기 서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잦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8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